저 요거 차 한 잔만 더. 그러니까 문화재를 단순히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 그 수준. 왜 보존하는가? 그러니까 손님을 외국 손님을 끌어들이고 아니면 서울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뭐 해서 그 다음 단계 문화재를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걸 이제 문화재 활용이라고 그걸 표현들을 하는데 이거 자산으로 자원으로 국가 발전의 동력 핵심 자원으로 이거 해야지. 근데 그쪽에 아무도 없는 거야. 전문가도 없고 예산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 와서 보람이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관리 쪽에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자. 사람은 건강진단도 하고 국가가 무료로 1차 동네 병원에서 2차, 3차 대학병원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문화재는 안 걸리면 무너지면 그때사 그러니까 한 2, 300만 들이면 해결될 거를 막 2억, 3억씩 줘가지고 들여가지고 세금도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해보자. 그 시스템을 갖춰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전체 예산이 한 400억 규모로 그 다음에 고용 인원이 정규직이 한 800 이렇게 수시 알바로 그러니까 여름철에 수요가 많잖아요. 예? 잡초가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그 일자리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한 축 보람이 이제 이런 죽어있는 닫혀있는 이런 문화재를 문을 활짝 오픈하자. 시민들과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자. 문화재 하면 다 그냥 오 절레절레. 문화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화재는 아주 예물단지야 라고 하는 인식이 솔직히 더 많거든요. 그런 인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문화재 소위 생생사 문화재 사업 뭐 서원향교 서원향교까지 내가 메이드했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제 후임자들이 문화재 야행도 문화재 야행 사업은 조금 더 관광 요소가 조금 더 강하죠. 생생이라든가 뭐 서원향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비중이 어떤 전제 조건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자 그 다음에 가치를 문화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끌어내자. 그 공감대 끌어내려면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이 가치를 발굴해서 전달하는 소위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근데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이게 이제 중점이 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그 지역의 발전, 지역의 재생, 지역의 활성화 뭐 이런 수단, 이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문화재 야행 사업이죠. 쭉 어느 정도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최 측에 예, 주최 측에서 어제사 오늘 강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작년 레파토리를 똑같이 예? 반복한다. 왜 저러시지? 라고 변명거리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고 작년도에 그 강의를 전체적인 것을 한번 첫날이니까 한번 리마인드 한번 복습을 해본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뉴 페이스들이 있으니까 예? 언제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부지런하게 찾아봐. 예? 5분 이상 더 하면은 못 보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새롭게 한다라는 거 하나. 그 관점에서 오늘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들 그다음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을 문화재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문화재를 방문해서 답사해서 즐기고 즐긴다는 게 이제 내 지식이 넓어지면은 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소비하는 분들로 상정을 하고 작년도 커리큘럼을 쭉 진행을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문화재 분야의 활동가 예를 들자면 뭐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문화유산 교육사라든지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생 향교 서원 활용 프로그램들을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토탈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화재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생님들이 활동가다 라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문화재를 어떻게 엔조이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의 기초적인 학식이 지식이 밑에 깔리면은 전체적으로 문화재 활동가로서 개별 문화재에 대해서 뭐 유교 문화재가 어떻고 불교 유산이 어떻고 또 결성향교가 어떻고 뭐 소수 서원이 어떻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답사자로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스타디를 하고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막 비싼 책 사가지고 다 공부하고 가잖아요. 가우디 성당에 대해서 쫙 사전 스타디를 하고 바쁘면 비행기 막 14시간씩 뭐 지겨운데 그죠? 론리 뭐예요? 론리 프레닛인가? 론리 여행 가이드북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론리 프레닛 맞죠? 자, 그러니까 활동가 선생님들은 이제 전문가다, 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로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조금은 뭐죠? 드라이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혹시 사학과 다니는 자식들 손주들이 있으면 훨씬 더 기초가 되는 지식 뭐 이런 거를 좀 세계유산이 어떻다는 등 우리가 항용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 상식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활동가로서 이 분야에서 뭔가 일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문화재가 뭐지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나 또 직장 취직을 해가지고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공무원들은 이렇게 부서가 바뀌어요. 뭐 2년, 3년 가서 근대문화재도 담당했다. 아니면 천연기념물도 했다가 이렇게 막 옮겨요. 제가 보세요. 맨 처음에 국립극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국립극장에서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들, 창극단 월급도 주고 이제 주로 이제 행정관리 쪽이었지만 주로 이제 리허설 무대 그래서 반은 기획자, 공연 기획자 역할을 했었죠. 보세요. 미술관, 박물관. 그러다가 갑자기 해외 홍보 업무, 외신 기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NHK, 이런 친구들 서울의 특파원들 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아주 널뛰는 거 아니에요. 널뛰는 거. 그렇게 움직이고 계속 새로운 업무를 부서를 배치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이제 유능한 사원인 것이지. 유능한 사원은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근대문화재 걸 갖다 예를 들자면 야 이게 근대문화재가 뭐야? 라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만이 거기서 미션을 그 개념을 먼저 정의를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만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미션이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미션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다음 단계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위 단위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근대문화재가 100개뿐이 안 되는데 야 내가 여기서 근무할 때 근대문화재를 한 200개로 올리겠다는 둥. 아니면은 이게 근대문화재? 야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근대문화재 보호 필요성을 공감대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낼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결과물이 야 이거 추억 마케팅으로 가자. 추억 마케팅으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됐네. 재밌습니다. 그 개념 정의를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은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영업을 잘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친구가 저것들이 뭘 알고 하나 핵심 골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화장품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갑자기 뭐 화장품은 비약인가? 하여튼 내가 다루는 그 업무 소재 그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저 끝에 결과물까지 똑바로 일관되게 한 흐름을 아니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옆길로 샜다가 경부선 타고 가다가 호남선 갔다가 다시
서해안 탔다가 다시 경부선 타면 얼마나 기름값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름의 개념을 정의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재 활동가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재가 뭐다라고 하는 정도는 반드시 뱃속 깊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이 다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최대한 한번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호의 역사를 한번 히스토리를, 세 번째, 최근에 문화재를 보는 인식, 문화재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최신 경향. 일본 항목에서 문화재 개념을 이렇게 살펴볼 때는 그야말로 완전 이제 교과서적인 아주 근본적인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그 3장 세 번째 챕터에서는 요즘 문화재를 보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최신 유행, 요즘 BTS가 대세를 하듯이 문화재에 대한 개념, 인식이 어떻게 이런 거는 근데 문화재청이 정부 당국이 너무 형태가 있는 문화재 비중이 너무 커. 무형, 그러니까 예능 민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써먹기는 그러니까 관광 자원으로서 또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국민들을 힐링시키는 그런 자원적 가치가 형태가 있는 유형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어필할 수 있는 잘 팔릴 수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무형유산 플러스 민속 풍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시 풍속 이런 민속 자원들이 훨씬 잘 팔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의 비중을 정부 정책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 예산을 특정 분야에다가 그게 정부 정책을 어떻게 실현 구현하는가 그 정책 수단이 크게 보면 세 가지야. 첫 번째 법률로 법으로 할 때는 대체로 규제를 합니다. 이거 못하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면은 벌금 묻습니다. 깜빵 갑니다. 이게 이제 규제를 통해서 법으로. 두 번째 수단은 돈이요, 돈. 예산으로. 이쪽 분야를 키우겠다. 원자력 산업을 키우겠다 하면 예산을 원자력에다가 많이 배정을. 근데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돈 배정을, 예산 배정을 유형, 건물 위주로 돈을 많이 투입을 해. 그러니까 무형 문화재는 돈 투입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인간 문화재 선생들 보유자, 전수자, 이수자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씩 주는 용돈 주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오픈 공개. 너 문화재로 보유자로 지정을 했으니 후진들한테 전승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공개를 하라. 시연을 하라. 요런 그 다음에 그 비용 돈. 우리 두 분 소리꾼 시연 하려면은
마이크 뭐 음향 장비도 무디 공연장도 빌려야 되고 뭐 이렇잖아. 그런 최소한도의 도움만 주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화재 활동가로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민속 무형의 자원들하고 유형하고 믹사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기념물,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산, 용어는 다음 시간에 요 네 가지 단어 가지고 2시간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거 또 필요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문화재 활동가시기 때문에. 자, 문화재 하면은 핵심 키워드가 2가지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첫째, 문화재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DNA 원소, 물질을 이루는 제일 근본 단위를 원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재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문화재가 뭐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헌법 1조처럼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답을 하면은 정답. 보존 가치. 그러니까 문화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치야, 가치. 가치가 없는 것은 문화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2번째는 기억합시다. 메모리. 뭐 현충일처럼 우리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순신의 자랑스러운 명랑해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가치가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 하나, 2번째 키워드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자, 가치가 있는 건데 보존 가치가 있는 건데 옛날 선조들로부터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플러스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세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 3가지. 요게 문화재 개념의 핵심입니다. 옛날로부터 내려온 거다. 조상들로부터. 그런데 수백만 개가 있을 텐데 수천만 개가 있을 텐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게 그 중에 보존할 만한 후대에 전승해야 될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딱 집어서 너는 문화재야. 그래서 지정도 하기도 하고 등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지정하지 않은 것, 등록하지 않은 것도 문화재입니다. 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문화재다. 이게 이제 이 사진은 뭐 이제 다 정답이네. 정답 다 아시겠구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이 근사해서 오른쪽이 문화재인 것 같고 왼쪽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왼쪽이 문화재야. 오른쪽은 문화재가 아니야. 오른쪽은 특정 개인의 가문들만 그 집안 사람들한테만 소중한 이 사람 칠대 이 묘에 후손들한테만 소중한 거야. 근데 왼쪽은 성웅 이순신의 묘야. 대한민국 사람 전체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고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즉 사회적 합의,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 김씨 가문에서만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의 그 문화재에서 판단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커뮤니티 전체의 산물이다. 요새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하면 마을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향토 문화재라는 거야. 그게. 충청 남도에서 도민들의 합의를 해서 이건 꼭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도지정 문화재이고, 야 이거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는 것이고, 문화재를 다루면서 너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이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누가 했는데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직선제처럼 직접 투표, 모든 대한민국 5천만의 의사를 물어봐서 국회가 있듯이 국회의원이 있듯이 입법부 대의민주주의가 있듯이 문화재하고 관련된 판단, 이게 국보야, 이건 보물이야, 이거는 시도문화재야 라고 하는 판단을 국회처럼 대의해 주는 게 누군가 하면은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저 사람들의 안목, 눈을.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시대의 기억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선택적 기억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시가 군산이 요즘 뜨잖아요. 목포도 막 뜨고. 옛날 같으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YS 김영삼 대통령이 경복궁 안에 있는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켰잖아.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해체를 하되 다른 데다가 이전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적 교육의 공간으로 이용을 했을 텐데, 그때 2000년대만 해도 사회적 합의가 저거 깨부수고 없애야 돼, 저거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한 20% 내지 30%.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정서법상 없애는 게,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제주도 4.3, 제주도 4.3하고 관련된 유적들, 공간, 장소들, 이런 게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선택적, 사회적 기억이라고 하는 게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가 시대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3만 불 넘어가고 일본 놈들 저거 별로 우스워, 이제 일본 애들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발로로 일제애들,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적산 가옥들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죠? 자신감이 뭐라 그럴까? 컴플렉스? 뭐 이런 게니까 무조건 일제 적산가옥 막 없애버리자. 라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변한다. 골목길 같은 것들이 소중한 것이야. 이거 골목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이,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은 그 6.25 때 판자촌들, 그 골목들, 골목 같지 않은 골목들, 앞집에 옥상이 뒷집에 정원이 되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소중한 관광 자원이다. 우리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눈높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철거해서 반듯하게 아파트 지어야 되는 게 그런 생각들이 야 그런 동네도 보존을 해야 되는구나. 즉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4.3 유적 적산가구를 써놨네. 지금은 요새는 가장 핫한 문화재 부분이 근대유산, 군산 목포로 대표되는 근대유산, 그 다음에 플러스 그것보다도 더 핫한 영역이 경관유산이에요. 경관유산. 경관문화재. 경관문화재는 경관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 결성향교 이 담장 안에 건축물과 여기에 있었던 기록물들 뭐 이런 정도까지만 그 가치를. 그런데 지금은 이 결성향교가 이 결성면 전체 최소 한 500m 바운다리까지 이 도시 전체에서 결성향교가 어떠한 역할,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경관적 근사하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무형적 이 마을에 끼친 마을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소위 교화 기능이니 뭐니 등등의 그 전체 문화재가 위치한 그 전체의 보다 넓은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인자로서 이렇게 맥락적으로 문화재를 보는 그게 이제 경관인 거예요. 경관.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제 문화재, 그러니까 당해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문화재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맥락적인 보호, 보존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하게 됐는데 따라서 이제 그 예시가 우리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은 보호법을 통해서 뭐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보존하려고 하는가, 보호의 대상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결성향교라고 하는 이 당해 문화재 자체, 또 하나는 보호의 대상이 이 결성향교 주변에 500m까지 소위 말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법이 굉장히 선진적인 법이에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만. 일본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한국의 시스템을. 얘네들은 문화재 자체, 당해 문화재 자체만 보호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문화재 보호법이 당해 문화재 플러스 주변의 역사 문화 환경까지도 따라서 주변에 땅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불편하지. 그러니까 문화재가 애물단지라고 매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문화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맥락까지도 지켜야 되잖아요. 주변에 막 이 멋진 뷰를 가리는 5층 아파트 들어오면은 망가지는 거죠. 저희 그죠? 입장에서는 주변에 문화재 주변을 거기를 보호를 해주는 게 맞고 네. 주변에 이제 사는 분들은 이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싫어하죠. 한국의 선진적 법제가 있다. 그거는 그죠. 경관유산이 이제 쉽게 경관유산하면 여러분들이 경관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바로 잊어버리실 텐데 그 다랭이 논 있잖아요. 그것만 연상하시면 돼요. 경관문화재, 경관유산이라는 게
그다음 막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막 오만무시하게 높은 산까지 얼마나 이뻐요.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다랭이농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연에다가 얼마나 노력을 힘을 들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그 경관을 그렇게 조금 그 다음에 일본에 가 보면은 이제 그 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리가 별로 안 남아 있죠. 민속촌에서만 남아 있는데 일본은 뭐 나라라든지 교토 이렇게 가 보면은 그 다음에 가나자라든지 뭐 지방 도시 가도 이렇게 에도 시대 골목 그 다음에 좌우로 그 시대의 전통 가옥들 이런 게 쫙 있잖아요. 스트리트. 그 스트리트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관유산 하면은 익선동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삼청동 북촌 그것도 경관유산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소위 핫플레이스가 있듯이 문화재판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뭐가 핫하냐 하는 거는 그 분야의 논문이 어느 분야에서 논문이 제일 많이 생산되느냐를 예를 들 수가 있죠. 경관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비중이 커진다. 왜냐? 관광객들이 문화재 소비자들이 점 단위에 가서 이 문화재를 공부하고 하는 데서 넘어가 서서 안목이 눈높이가 커진 거예요. 익선동이 막 뜨듯이. 그걸 전체를 면 단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오면은 결성해안교를 온 사람이 어디서 감동을 받고 가는가. 특히 가을철에 농사 추수철에 황금빛 들녘 있잖아요. 황금빛 들녘. 촤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광천에서 오는 것보다도 저쪽 편에서 오는 게 훨 드라이브 코스가 좋더구만. 예? 그 풍광을 즐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팔아야 돼. 전체를. 예? 그거를 혹시 그런 거를 모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는데 들판과 야트막한 산에 그거의 아름다움, 미적 가치를 미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시다가 마음 푸근하셨죠? 예? 이러면서 상기를 시켜주는 거야. 문화재 활용 사업의 어려운 점은 일반 상품 마케팅은 그러니까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 다 있는 거야. 그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께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화재 활용 사업 기획의 어려움은 문화재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도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있게끔 자극시켜야 되는 그 역할까지 해줘야 되거든.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끌어오기가 아니고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돼. 따라서 문화재 활용 사업의 그 방점이 교육적 프로그램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일반적인 문화관광 축제하고 차이점이에요. 문화재 활용 사업의 다소 차이점이. 요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세 번째 오래된 미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교재를 바꾼다고 한다면은 바로 밑에 가로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맨 밑에 맨 마지막 밑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자원이다. 문화재가 뭐 역사, 전통, 소중한 자랑거리 뭐 이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그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마을의 지역 활성화의 핵심 자원,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제 어려운 얘기, 다음 시간에 과정으로서의 유산 이런 얘기는 이제 새로운 맨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야, 이거 보호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법으로 예산을 들여서. 라고 하는 생각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날처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등방문, 도요토미 이등방문이 일본, 누구야,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풍신수길이고, 이등방문은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고종 황제를 아련하면서 이제 선물을 해야 될까요? 선물을. 근데 고려 청자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고종 황제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고종 황제의 눈으로는 생활용품인 거야. 이토 히로부미야 눈으로는 꼴동품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야, 그게 굉장히 귀한 이토의 눈으로는 문화재인데 고종 황제의 눈으로는 뭐예요? 그냥 이런 즉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고종 황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나라가 똑같이 여기 땅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최초로는 역시 유럽에서 그러한 인식이 탄생했어요. 종류들이 좀 다르긴 한데 소위 동산문화재, 미술품, 도자기, 조각, 뭐 이런 회화, 이런 동산문화재, 앤티크라고 그러죠. 앤티크, 골동문화재. 이것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게 최초야, 최초. 이등방문이 유럽의 그러한 조류, 경향, 유행을 알고 이해하고 고려 청자를 야 이거 앤티크다, 골동품이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미술, 동산문화재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콜렉션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문화재의 탄생의 제일 첫 출발점이죠. 앤티크. 그건 누가 콜렉터가 누구였을까요? 예술품 콜렉션을 누가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돈 있는 부자들, 그죠? 네. 작년에 수업 열심히 했죠. 부자들이 삼성에서 리움을 운영하고 만들어서 얼마나 무지무지한 조 단위의 예산이 아니고 사비를 들여서 한 거죠. 경복궁 동쪽에 가면은 무슨 현대화랑, 뭐 금호화랑, SK화랑 막 재벌가 사모님들 며느리들이 쫙 사모님들 얘기 많이 하네. why? 왜 그러겠어요? 왜? 돈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왜 예술품을 콜렉션할까요? 문화재품 같이 뭐 순수하게 이렇게 돈, 자산, 과식. 자산. 과식, 그죠? 네. 명예,
그러니까 인정 욕구. 신분 상승을 못 하잖아요. 돈은 벌었는데. 예? 메디치 가문 뭐 등등 십자군 운동해가지고 중개무역 해안가에 예? 항구 도시들이 예? 상업자본가로 그래서 돈은 모았는데 아유 내가 귀족 내가 왕 될 수도 없고 예? 귀족 그 신분으로 그래서 신분 상승 대신에 예, 나는 교양이냐 나는 여러분하고 니네들하고 달라 이러한 예, 문화적 허용이라고 하면 너무 비하해 버린 건가? 이제 그러면서 자선 행위인 거죠. 베토벤, 뭐 모차르트 후원 스폰서 하듯이 예?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화가들 스폰서로 하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자기 만족도 하고 네. 근데 경복궁 동편에 우리 재벌가 며느리들의 예, 화랑이 얼마나 지금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예? 모르겠어. 우리 문화재 쪽 입장에서는 별로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다다음 시간에 유교 하고 관련된 별도 별도 시간에 한번. 그다음 두 번째, 자 앤티크 그걸로부터 콜렉션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소중한 거네, 가치가 있는 거네라고 하는 생각이 앤티크에서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문화재를 할 때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르네상스에 대해서 별도로. 르네상스 시기하고 르네상스하고 문화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제일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행본 책을 조그만한 문고판 책을 하나 사서 여러분들 한번 진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르네상스는 뭐 정치, 철학, 하여간 모든 걸 다. 왜냐하면은 중세 1000년 동안 신중심으로, 신중심, 이성중심, 그러니까 뭐 모든 판단과 행동에 준거 틀이 성경책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이제 우리 해방되자. 연애도 좀 하고, 감성, 감정,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거기서 철학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제도도 민주주의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고, 문화유산, 뭐, 관광, 뭐, 르네상스기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산업혁명인 것이죠.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문명.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물질문명으로.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이 하나의 산업혁명 이후에 코로나, 기후위기, 환경오염, 환경파괴 이런 게 또 하나의 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이제 황금만능, 물질만능에서 우리 좀 정신 문명으로 돌아가 보자. 그게 이제 문화유산을 찾는 문화재 답사 와서 힐링하고 하는 그런 소비자층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게 다시 제2의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 문명으로부터 제2의 르네상스라는 게 재생이라는 것이죠. 재생, 다시 살아난다.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중세 1000년 동안 예수님 말씀만 바이블로 해서 하다가 인간 중심,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정답이 그리스 로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철학, 세계관, 가치관, 생활 이거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를 배우자, 탐구하자, 탐구열. 르네상스 시기는 14, 15, 16세기 이때 1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를 공부하자, 연구조사하자 라는 게 뭐예요? 그게 문화재인 거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고고학 발굴 기술도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발굴 고고 학자도 생기고. 그래서 뽐베이 유적도 발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리스 로마를 찾자. 그리스 로마를 배우자. 거기서 학문적,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공부하는 학문적 가치, 학술적 자료, 고증 자료의 소중함을, 가치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화재 인식, 문화재 보존, 보호에 대한 국가가 개입을 법으로, 예산으로 시작한 포인트가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의 유럽 국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오늘날의 그러니까 유럽 국민국가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각각의 나라들이 그전에는 교황이 다 유럽을 전체를 컨트롤했는데 나라가 없어서 신성 로마 제국까지, 로마에서 신성 로마 제국까지 합스부르크 왕가 하나가 전부 다 영국 왕까지 겸할 정도로 특정 시기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의 유럽처럼 이게 만들어지면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자기 나라의, 자기 나라만의, 자기 민족만의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구심점, 단결 뭐 이런 게 상징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만들고 애국가도 만들고 국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에, 우리 민족에 이런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뭐 현충사를 성역화하고 경주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성역화하고 강화도 국난 국복의 현장을 하듯이 어디든지 국가, 그러니까 문화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자, 자기 만족, 인정욕구, 문화적 소비, 또 하나의 축은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뗄 수가 없어요.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하고 바로 직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만의, 우리 프랑스만의, 우리 민족만의 자랑스러운 거기서 이제 기념해야 되겠다, 메모리 해야 되겠다, 후손들한테. 그래서 이제 역사적 기념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기념물. 오늘날 우리가 문화재라고 말을 합니다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만들어지는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보존해야 되겠다. 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의 모멘텀이 산업혁명. 막 공단이 만들고 도시화가 되고 기차, 철도가 뚫리고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공주 시민들이 그 공주의 일제강점기 때 철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일종의 경관보호운동 뭐 그런 의식을 갖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때 철도가 뚫리면서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반성,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 경관에 대한 경관적 가치, 자연유산 가치가 이제 문화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재로 편입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반성을 하죠. 유엔을 만들고 유네스코를 만들고 뭘 반성을 해요? 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나? 인간의 욕망 이건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교육이 부족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진작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 소위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교양의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터무니없이 그렇게 전쟁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 때려 죽이는 이제 이러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처리 과정에서 각각의 문화재를 요거는 이태리 니네 것만이 아니야. 전체 유럽의 것이야. 지구촌 모두의 것이야. 소위 인류 공영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들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세계유산 제도가 탄생을 합니다. 쭉 르네상스 시기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재 활동가로서 일하실 때 보존과학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게 이제 유홍준 선생이 뭐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렵게 쉽게 설명을 할 정도로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잘 설명도 할 줄도 자신도 없으면서 왜 말을 꺼냈는가?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과학혁명, 그러니까 인류사를 바꾼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게 좀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명제인 것 같은데 이 명제가 인류사를 소위 물질 문명으로 정신 문명을 물질 문명 이 대세를 이루게끔 해주는 이게 이제 과학혁명으로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지적 탐구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모델이야 롤 모델이야 라고 하는 전체적인 르네상스 시기에 시대적 환경하고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갑자기 중세시대에 살았으면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을 명제를 도출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는 게 힘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적으로 스며들면서 지적 탐구 열풍이 일어나고 그 결과물로 연결해서 과학혁명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오늘날 같은 이제 AI 혁명까지 AI 시대까지 그 출발점이 아주 단순한 프란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 논제, 명제 거기서부터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야. 그리스 로마를 찾아가야 돼.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뭘 하게 돼? 산업혁명에서 제일 먼저 상업혁명 돈 번 상업자본가들하고 귀족의 자식들이 대학 수업 안 가고 대학교 안 가고 홈스쿨링을 한다. 어디서? 그리스 로마에. 로마. 그게 다 그 열풍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탐구, 지적 탐구 열풍이 벌어지는데
그 탐구 대상이 뭐다? 그 저 로마의 콜로세움, 뭐 폼페이, 예? 문화재고 문화재. 오늘날 얘기하는 문화재 답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재 답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는 여유 있는 시간대에 힐링을 위해서 뭐 가는 뭐 여행 뭐 이런 하부적인 문화 소비 행위 정도 뭐 그런데 최초에는 이렇게 대학교가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이 문 닫고 대학교가 문 닫고 왜냐 학생들이 안 오니까 부자 학생들이 로마로 홈스쿨링 2년간 홈스쿨링 그때 가정교사들이 어마무시해 뭐 아담 스미스, 존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홈스쿨링 교사로 그럼 그 어마무시한 대가들이 어떻게 홈스쿨링에 가정교사로 가느냐 이걸 많이 줬거든. 돈을 많이 줘가지고 한탕 뛰면은 대여행 한 2년 갔다 오면은 한 10년은 그냥 쫙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문화재가 인류사의 지식혁명, 과학혁명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매우 큰 역할을 했었다. 대체로 잠시 5분, 10분간 휴식하고 네.